안녕하세요.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서 통화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유경상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예비 신혼부부가 알아야 될 부동산입니다. 예비 신혼부부들은 이제 곧 결혼하실 분들을 얘기하겠지요. 그래서 몇 달 뒤 아니면은 1년 뒤에 결혼하실 분들인데요. 통상 예비 신혼부부들은 예식장을 잡을 때 1년 전에 예약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미리 예약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예식장에서 서비스 해주는 게 아주 많지요. 예식 비용도 저렴하게 해주고 여러 가지 드레스 옷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저렴하게 이제 대여해주고, 그래서 할인되는 게 많기 때문에 미리 예약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지 그런 것도 많이 이제 연구를 하시죠. 그리고 신혼집을 어디로 정할지, 그리고 어떤 집을 구할지, 그리고 매매냐, 전세냐, 월세냐, 이 세 가지 종류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 많이들 고심을 하시죠.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직장이 이제 각기 다 다른 경우에는, 통상 다른 경우가 많겠죠. 그런 경우에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직장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 그 직장이 중간 사이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 서로 출퇴근이 용이하기 때문이죠. 아니면은 이제 신부 측 직장하고 직장 근처에 신혼집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출퇴근이 편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신부를 배려를 해서 신부 직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신혼집을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신혼집을 구할 때 우리가 매매로 구할 것이냐, 전세로 구할 것이냐, 월세로 구할 것이냐, 그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리고 아파트로 구할 것이냐, 아니면은 빌라로 구할 것이냐, 이렇게 나누어지겠죠. 뭐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렇게 있긴 한데 그런 쪽은 조금 드문 경우가 되겠죠. 요즘 통상 결혼이 많이 늦어져서 남자 같은 경우는 뭐 35세, 여자 같은 경우는 뭐 33세, 예, 이렇게 결혼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더 늦게 결혼하신 분도 많죠. 예, 40대 이전에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늦게는 또 40대 이후에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면은 일단 아파트 매매, 신혼집을 아파트를 매매를 해서 들어가겠다. 그러면은 현재 자금이 얼마 정도 있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통상 그 신랑분들이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그러면은 벌써 대학교 4년에다가요. 그러면 20살, 21, 22, 23, 군대 2년, 네, 그러면은 뭐 24, 5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30 이제 나와서 사회생활하고 그러면은 10년 정도 하면 한 35세 이렇게 됩니다. 여자분들은 이제 군대를 안 갔다 오기 때문에 한 33세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신랑은 35세, 예, 신부는 33세, 그리고 사회생활 10년 이렇게 잡았을 경우에
신랑이 5천만 원을 저축해 놓고 그 다음에 신부가 5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 둘이 합하면은 1억이 되겠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하게 되면은 이제 50%가 되니까요. 신혼부부들은 그러면은 4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한다. 그러면 50%면 2억을 대출을 받겠죠.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돈, 아까 가지고 있는 돈 5천만 원, 5천만 원 그러면 1억이죠. 그리고 그 부모님이 이제 좀 여유가 되신다. 그러면은 신랑 측 부모님이 5천만 원을 신랑한테 증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신부 측 부모님이 5천만 원을 신부한테 증여를 해주는 거죠. 성년인 그 자녀에게 5천만 원씩 증여한다고 하면은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 신부 각각 5천 5천 그럼 1억 그 다음에 각각 부모님들이 5천만 원 5천만 원 하면은 이제 거기도 1억 그럼 다 합하면은 이제 2억이 되겠죠. 거기에 대출금 2억을 받으면 4억이 되겠죠. 그러면은 4억이면은 20평대 아파트 20평대 아파트 잘 골라보면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매수해서 신혼집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부모님의 이제 형평상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은 신랑이 5천만 원, 신부가 5천만 원, 그럼 1억이죠. 그리고 대출 50%니까 그럼 1억을 받으면은 2억. 그러면 2억 가지고 매수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빌라가 되겠죠. 빌라. 그래서 빌라를 투룸에 거실 나오는 거 해서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신랑하고 신부가 각각 5천만 원씩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 빌라 신축 빌라 2억 전세로 들어가게 되면요 전세자금 대출이 80%가 나옵니다.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 80%를 받으면은 1억 6천이죠. 그러면은 4천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신랑이 2천만 원, 신부가 2천만 원, 그러면은 4천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은 4천만 원 가지고 신축 빌라 투룸에 거실 나오는 신축 빌라 투룸 전세로 신혼집을 구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 2천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 신랑이 1천만 원, 신부가 1천만 원. 그러면은 2천만 원이 되겠죠. 예, 그 2천만 원을 가지고 전세를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이제 들어간다면은 그때는 신축 빌라보다는 조금 이제 여건이 조금 이제 안 좋은 그런 쪽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이제 월세로 생각하신다면은 신축 빌라 같은 경우 뭐 2천에 뭐 60에서 70이다. 그러면은 그 똑같은 상황이었을 때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들어가면은 금리가 최저 3% 초반 3.05%가 됩니다. 최저 금리가 그럴 경우에는 한 이자가 40만 원씩 나갑니다. 그 대신 월세로 했을 경우에는 2천에 뭐 60이다 70이다 그러면은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들어가는 것보다 돈을 월세를 20에서 30만 원 더 내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신랑하고 신부하고 여유자금을 똑같이 50대 50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요. 뭐
신랑이 100% 자금이 있다는 100%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신부가 자금이 많다 그러면 뭐 신부가 100%할 수도 있겠죠. 통상 이제 사회생활을 했을 경우에 똑같이 사회생활을 했을 경우에 를 한번 가정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축 빌라 같은 경우 매수를 했을 경우 조심해야 될 것은 요즘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5층까지 있고요. 뭐 6층이나 이제 최대 7층까지 있는 빌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4층, 5층 그러면 이제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즘은 신축 빌라에 대부분 거의 엘리베이터가 다 들어가 있지요. 그 대신 이제 요즘은 탑층들을 많이 선호를 하시죠.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탑층에 올라가면은 조망권도 있고 햇볕도 잘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옥상에서 이제 바베큐도 해서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거기 위에 텐트를 치고 주무시기도 하고 아주 유용한 게 많습니다. 근데 신축 빌라 같은 경우 탑층하고 그 아래층은 일조권 때문에 확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공이 나고 나서 불법적으로 확장한 곳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확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잘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그 건축하는데 약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6개월 빠른 기간 내에 건물을 이제 준공하다 보니까 하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날림 공사라고 하지요. 특히 겨울철에 공사를 하게 되면은 시멘트가 빨리 이제 굳어서 말라야 되는데 잘 날씨가 추우면은 수증기가 빨리 안 날아가기 때문에 조금 영향이 있습니다. 그 내부에 그래서 내부에다가 난방 기구를 설치를 하고 그래서 이제 억지로 이렇게 양생한다고 하죠. 콘크리트 붓기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옥상 같은 경우 방수 처리를 잘 안 했을 경우 누수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벽체 같은 경우 규격에 의해서 들어가야 될 그 품목들을 다 놓고 튼튼하게 지어야 되는데 그게 공간이 생긴다던가 그럴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철근 같은 경우 국산을 써야 되는데 중국산을 쓰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그 안 좋은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 신축 빌라 보시면은 그 확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일부는 어떤 분들은 이제 확장된 것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 확장된 것은 다른 층에 비해서 분양가가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렴하다는 것 때문에 많이들 분양을 받으시는데요. 그런 것은 나중에 이제 자기가 거주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른 데로 이사를 가고 그 집을 이제 매매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전세나 월세로 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월세로 놓는 경우는 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전세로 놓을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그게 불법적으로 그 증축을 한 부분이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로 되어 있으면은 나중에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 받고 들어와야 되는데
전세자금 대출이 은행에서 통상 잘 안 해줍니다. 예.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로 되어 있으면 전세자금 대출 받기가 힘들다. 예, 그것을 잘 아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신축 빌라에 전세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등기부 등본에는 그 위반 건축물 이런 내용이 적혀 있지가 않습니다. 위반 건축물은 어디에 적혀 있냐 그러면은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잘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비 신혼부부들께서는 신혼집을 어떻게 구해야 되냐 그런 이제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요. 매매냐, 전세냐, 월세냐. 예전 같은 경우는 월세로 많이들 사셨죠. 부모님 세대는요. 단칸방에서 월세로 살다가 돈을 모으면은 이제 전세로 이사를 가고 전세로 살다가 다시 돈을 모아서 본인의 집을 매수를 하고 그런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됐는데 요즘 분들은 주택을 꼭 매수를 해야 되냐 그냥 전세나 월세로 살면 안 되냐 이제 그러신 분들이 많기는 하시죠. 그리고 그 신혼부부들께서 조심해야 될 게 이제 그 신부들께서는 많이 이제 깨끗한 주택을 원하시죠. 그래서 신축 빌라들을 많이 선호들을 하십니다. 근데 신축 빌라에 보면은 그 근저당이 들어있는 신축 빌라들이 있습니다. 예. 시공업자라든가 나중에 해서 건축할 때 그 근저당을 조금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세를 주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것들은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근저당이 얼마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선순위 근저당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시공업자 측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는다라면은 자금의 유동이 잘 안 된다라면은 그게 경매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저당 뒤에 그 후순위로 해가지고 임차인이 들어갔을 경우 통상 그럴 경우는 그 공동담보로 해가지고 많이들 이제 시공업자들이 건축업자분들이 많이 하시는데요. 잘못하면은 전세보증금을 다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근저당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잔금 때 말소 조건으로 해서 전세를 얻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근저당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제 잔금 때 말소하는 조건이다 그러면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제 근저당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은행에서 잘 안 해주지요.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을 안 받고 전세를 얻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도 그런 것을 얻는다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것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신혼부부들께서는 이제 그런 깨끗한 신축 빌라라든가 이런 쪽으로 선택을 안 하시고요. 낡은 구빌라 이런 것을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낡은 그 빌라에서 매수를 해서 거주하다가 나중에 그 아무래도 낡은 빌라들이 있는 쪽에는 이제 여건들이 안 좋겠죠. 주변 환경이라든가 그런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으로 이제 선정이 돼서 그쪽이 개발이 된다면은 처음에 이제 프리미엄이 붙죠. 구역 지정이 됐을 때 이제 프리미엄이 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주하고 건물 철거하고 이제 공사를 시작한다라면은 이제 프리미엄이 더 올라가고요. 그 이후부터 이제 준공이 될 때까지 프리미엄이 계속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그런 구빌라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냐? 그러면은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이 그런 빌라들을 신혼집으로 매수를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부동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신혼집으로 해서 깨끗한 신축 빌라 전세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일단은 매수를 한다면은 아무래도 빌라보다는 아파트가 낫겠죠.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요. 왜 좋은 아파트를 놔두고 빌라를 매수하냐? 그러면은 이제 자금의 여력이 아파트를 매수할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해서 이제 빌라를 매수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러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모았던 돈을 주택 매수라든가 전세 하는데 거의 대부분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아무래도 예식비용을 많이 절감을 해야 되겠죠. 간소하게 예식비용을 많이 저렴하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혼여행도 가급적이면은 저렴하게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시면서 차가 없던 분들도 결혼하시면서 이제 새 차를 구입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굳이 뭐 차가 필요 없다라면은 차를 구입을 안 하시는 게 낫겠죠. 그리고 꼭 필요하다라면은 꼭 신차가 아니더라도 중고차 중에서 잘 굴러가고 좋은 곳이 있다면은 그거를 매수하는 것도 괜찮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다 생각이 나름이긴 한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은 그때는 그때고 현재가 중요하다. 그래서 새로운 차도 매수를 하시고 그리고 신혼여행도 좋은 곳으로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예식도 결혼식도 화려하게 하고 그러면은 기존에 그 가지고 있던 금액들이 적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주택을 신혼집을 구하는데 자금의 여력이 조금 약해지겠죠. 뭐 부모님들의 여력이 많아서 뭐 해준다면은 그거는 예로 하고요. 자체적으로 독립해서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예비 신혼부부가 알아야 될 부동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및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